뉴스 마칩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네요. 지난 18일 이후 3일 만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오늘도 북한이 풍선을 부양한 만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북한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탈북 관련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남북의창 시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 때문에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죠? 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쪽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에는 이틀 사이에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데, 특히 목요일에는 1시간에 75mm, 또 수요일에는 101mm,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하루 동안에 20건 넘는 지역에서 홍수경보 또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내린 비로 주택 44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산림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주차장 뒤편에 심어진 나무들이 힘없이 뒤로 쓰러집니다. 높이가 5m나 되는 아파트 옹벽도 종잇장처럼 무너졌습니다. 경기 양주에서는 산사태로 밀려든 토사에 공사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옹벽 조각들이 바로 옆 식당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계속되는 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주택 축대가 무너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데 우르르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이게 일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산림청은 수도권과 강원 등 8개 광역시도에 산사태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땅속에 이제 물이 많이 차 있고 하다 보니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어느 산지도 지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산사태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합니다. 산사태 위험 예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방송 등을 통해 대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의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네, 지난 10일 수요일 새벽 5시간 동안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그리고 충북 영동군, 또 전북 완주군, 또 경북 영양군, 이렇게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이 되고, 이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일부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정부는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체코 정부가 무려 3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어요. 네, 체코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17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한 끝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의 원전 4기를 새로 짓는 것으로 사업비만 해도 우리 돈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관련 기업들과 함께 이른바 팀 코리아로 수주전에 뛰어들어서 프랑스 전력공사와 최종 경쟁을 벌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에서 소개한 성태윤 정책실장의 브리핑입니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추후 체코 정부가 태물린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24조 원입니다.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하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열렸어요. 네, 지난 수요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전에 4차 방송토론회 현장에서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나경원, 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야당에 수사거리를 제공하는 거냐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17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에서 전한 국민의힘 마지막 합동연설회 현장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4차 방송 토론회, 나경원 후보를 향한 한동훈 후보의 이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피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권주자들은 내부 총질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자중자애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한 후보는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유튜버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초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달아오른 비방 폭로전은 마지막 합동연설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그 결과는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경선하고 있는데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세 후보가 처음으로 방송토론회를 가졌어요. 네, 지난 수요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대표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민주당이 1극 체제라는 표현에 동의하냐 이렇게 묻자 이재명 후보는 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김두관, 김지수 후보는 1극 체제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KBS 9시 뉴스에서 전한 더불어민주당 첫 토론회 현장으로 가서 김두관,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첫 토론회에 모인 3명의 민주당 당권 후보들. 이재명 후보 연임 저지에 김두관 후보가 도전하는 양상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당의 이제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또 민주라는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 250만 당원이 지금 현재 선택한 겁니다.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됩니다. 이 후보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연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습니다.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전혀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죠. 그거는 그야말로 상상이다. 당헌 당규를 고쳤기 때문에 2026년 지방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대응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고 있죠. 네, 북한이 목요일 저녁부터 200여 개의 오물풍선을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몇 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바로 이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뉴스와 K-팝 같은 콘텐츠가 담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자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동포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 시각 정각에는 오물풍선 부양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상식 이하의 쓰레기 같은 행위들이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리일규 참사의 탈북 소식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화봉송 참여 소식도 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단원 진해 2024 파리 여름철 올림픽 경기대회 성화봉송에 전 세계 외신이 주목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업 중인 북한 병사들에게 탈출하라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선전 문구 속 살기 좋은 곳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질 만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 격차가 점점 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날씨를 자세히 전하고 틈틈이 남한 대중가요를 틀었습니다. 군 당국은 고정식 확성기를 시간대별로 나눠 매일 돌아가며 방송하고 도발이 계속되면 가동 확성기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군은 고정식 24개, 이동식은 16개의 확성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이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서 주말 날씨 또 현재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가끔 비가 오는 가운데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아서 낮 동안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 지역이 더 확대 강화됐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남부지방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제주가 34도, 대구 33, 세종과 대전 강릉이 32, 광주 31, 서울과 부산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3도 분포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거의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덥겠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소강 상태인 곳이 많을 전망이고요. 내일도 강원 동해안을 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 가끔 비가 곳에 따라 오겠고 전북은 내일 오전에 충청권과 경북 북부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모레도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가 곳에 따라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강우량 수도권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고요. 충청과 강원권은 5에서 50, 많은 곳 충남 북부 서해안 6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제주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했는데요. 다음 주 후반쯤 타이완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2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구간 정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양양 분기점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체,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만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칠곡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봉평터널에서 둔대터널까지 7km 주춤합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은 노포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이후 철마 1터널 부근으로 짧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북한 소식 정리하는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사흘 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보냈나요? 예.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좀 며칠 됐고,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 많아진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대응을 예고했고,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14일, 16일 두 번 이제 경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고, 근데 뭐 대응한다고 그래서 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못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람이 남쪽으로 부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보내는 거고. 네. 그 바람은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남풍보다는 북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보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쪽 단체들이 보내니까 거기에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우리 군은 이제 심리전 방송을 대응하는 티포테 이제 주고받기식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근데 오물풍선을 띄워 보낸 그 원점을 중심으로 거길 겨냥해서 확성기 방송을 한다면서요? 예, 일단은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군 대응이 이제 원점 타격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아직은 무력 충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점 타격 원칙과 적정 수준의 대응 이걸 이제 그 고려해서 이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지금은 현재 동부, 중부 전선, 서부 전선 이쪽에 모두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전면 가동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향후 북한의 도발이 더 계속되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면 가동하겠다는 원칙이 지금 세워진 상황이에요. 네.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또 북한의 오물풍선,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계속 도돌이표로군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남북이 군사적 대화 채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확전은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촉발요인은 이제 대북 단체들의 전단인 거고, 남북이 이제 여기에 대해 서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과거에 이 무력 충돌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북한 측이 사격을 가하고 우리가 대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북함지리 도발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적 대응과 함께 상황을 좀 안정시킬 필요성도 지금 커지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는 작년 11월에 이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참사가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외교관들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1997년에는 대사 장승길 주 이투 대사 부부가
이제 파리의 무역대표부에 있는 자기 형 장승호 부부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외교관들은 외교관 신분이고 또 여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야 뭐 브로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난민 이런 자격으로 와야 되는데 예. 외교관들은 뭐 정식 여권을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이 망명이나 탈북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북한의 혈맹 국가인 중국에서도 외교관 일가족이 탈북해서 우리 한국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이 어찌 보면 쿠바나 중국,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들에서 탈북이 이어진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가깝긴 한데요. 이제 두 나라 다 최근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쿠바하고 한국이 수교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참사는 이 수교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귀환 이제 소환이 되면 예. 처벌이 불가피했을 거예요. 그걸 못 막았으니까. 예. 왜냐하면 그 상처는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 뭐 본인이 이제 한 쿠바 수교 방해 공작 작전에 참여했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거든요. 아주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회동했던 기념물도 지운다든지 아니면 올 초에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을 중국 공안이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마 지금 내막은 모르죠. 그러나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 직원이나 관계자들도 일종의 문책이나 책임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죠. 네. 쿠바하고 중국이 우방이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좀 사연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북한은 외국 공관을 무더기로 폐쇄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많이 폐쇄했는데 거기서도 외교관 탈출 소식이 있다고요? 지금 한 4-5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벌써 1년 사이 10개 정도 한 10%를 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 우리 같으면 이제 1급지가 외교관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데는 여기가 아닙니다. 왜요? 왜냐면은 나가면 외화벌이 개인적 차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그럼 이런 불법이 가능하려면 이 후진국이거나 사법 체계가 느슨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제외공관원들이 선호하는 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부정부패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시원치 않은 성과가 나니까 이제 대부분 이쪽 아프리카 공간을 무더기로 폐쇄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쪽 대사관도 역시 규책 사유, 문책당할 사유가 있다는 얘기고 또 이제 장기간 코로나로 국경이 이제 닫혀버리니까 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사실 외화벌이 같은 게 좀 가능한 데니까요. 들어가서 희망 없는 데를 가느니 지금 리일규 대사도 자식 때문에 왔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북한도 이렇게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면은 감시를 강화하지 않나요? 강화하죠. 강화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인질로 가족이나 이렇게 이제 평양에 남겨두고 그러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장기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이 제외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느슨한 망을 통해서 이제 동반 탈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사례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즉흥적인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기획이거나 이미 나와 있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탈북하기가 쉽지. 지금 상황에서 평양에서 가족들을 부르고 이러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북한의 내각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 개발 등의 관광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관광을 강조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죠. 네, 그런 나라에 왜 가나. 근데 왜냐면요. 관광은 대북 제재의 예외예요. 그러니까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이걸 합법적으로 달러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삼지연 떠들지만은 삼지연 평균 겨울 평기 연 평균 기온이 1도도 안 돼요. 춥습니다. 뭐 1월 평균 기온 영하 20도거든요. 여름에도 한 15, 16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원산 갈마 해양관광단지 이 동해안도 우리도 1년에 한 달 반 정도밖에 수영을 못 하는데 저 거대한 시설 만들어 놓고 나머지 10달은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또 이 신포시에 있는 양식장 건설 점검을 했다는데 신포시는 어디고 북한의 양식장 수준은 어때요? 신포는 이제 함경도에 있고요. 그 이제 지금 가끔 이제 잠수함 활동이 있는 거기 마양들은 잠수함 기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양식장을 만들어서 제일 가는 부자 도시를 만들어라. 옛날부터 김 위원장이 툭하면 이제 물고기 냉동 물고기 쌓아놓고 뭐 금괴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안 되니까 바다는 그냥 퍼올리면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고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지금까지 김정일 때도 양식 사업을 강조했지만 아직도 강조한다는 얘기는 성공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잘 안 된다는 뜻이로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시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투자자들도 채권 시장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자, 김원장 전 KBS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내 채권 시장 투자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상반기까지 우리 펀드 시장에 한 65조가 들어왔는데 순유입이죠. 그러니까 금리 내리기도 전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아직도. 그죠? 여유 자금이 65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15조가 채권 시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순유입 판 거 빼고 15조를 더 샀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채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 달 한 달 동안에만 채권형 펀드에 1조 5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값이 오른다. 올라가죠. 네.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경제부 천양 기자 들어오면 그냥 외워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라는 게 이제 시중 금리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채 3년물이 시중 평균 금리다, 시장 지표다 이러거든요. 네. 예를 들어 한국은 금리가 몇 %야? 물어보면 이게 기준 금리인지 대출 금리인지 담보 금리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가 마련하는 국채 3년물 금리가 우리가 지금 한 3.0 정도 될 텐데 그게 이제 기준 금리인데 조금 내려갈 것 같다. 예전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좀 내려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죠. 내려가면 채권 투자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제가 3.0%를 주는 채권을 이렇게 딱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억 하면 30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자율이 2.0으로 시중 이자율이 떨어졌다. 금리를 낮춰서. 그러면 나는 3% 주는데 저 사람들은 1년에 2%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들고 있는 이 1억짜리 채권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1억에 팔면 아깝잖아요. 200만 원 버는 것보다 300만 원 버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저는 이 채권을 그럼 난 1억에는 못 팔고 1억 100만 원 줘. 이렇게 해서 채권값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은 금리 내려갈 가능성을 수치로 표시하거든요. 거의 90몇 %. 98%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또 이제 연준의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 각 의원들이 점도표 나는 요 정도라고 생각해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눈에 그 점이 어디에 몰려 있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말에 4.1 정도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인데 상단이 4.1 정도 떨어질 거다. 했으니 지금 채권 갖고 있으면 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죠. 개인이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뭘 사요?
뭐 증권사 가서 사면 되는데 이제 단위가 커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엔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요즘 뭐 이거 뭐 1억씩 2억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은 그냥 ETF 채권 ETF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ETF 채권 하셔도 되고 뭐 은행 상품들 많이 갖고 은행 저 프로그램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 휴대폰에. 네. 예. 거기서 들어가서 채권 상품 검색하시면 뭐 1년짜리, 3년짜리 국채도 있고 미국채도 있고 뭐 다양한 채권들이 나옵니다. 네. 채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요. 네, 안전하게 갈 거면 이자도 받고 수익도 받고. 네. 똑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9월에 금리 내릴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그럼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수천 년간 시장 경제하고 모든 왕과 대통령은 돈을 더 풀고 싶죠.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돈 풀면 딱 그만큼 시중에 넘치는 돈만큼 거래되지 않고 넘치는 돈만큼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놓은 건데 잘 안 되죠. 뭐 그리스 시대, 이집트 시대, 로마 시대, 뭐 우리 조선 시대 당백전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흥성대원군이 저 경복군 증원하려고 상평통보에 요만큼에서 사실 구리도 별로 들어있지 않은 돈이 없으니까 이건 100배입니다. 당 100. 하나당 100배야 상평통보에 하고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700문 한 섬, 쌀 한 가마니에 700문 하던 게 4,000문까지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도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언급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네, 총리가 이런 말하면 여당은 좀 정부보다는 자유로우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앙은행 총재는 난감할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저 금통위에서는 깜빡이 켤까 말까 금리 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이랬었는데 지난 금통위 때는 차선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값 너무 빠르게 간다. 그러니까 나 바꿔 말하면 나 이거 금리 못 내릴 수도 있어. 집값 그렇죠. 이렇게 못 잡으면 정부가 이런 경고탄이고 기재위 출석에서도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하다 이제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만 간섭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제 10월쯤에 미국은 9월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9월쯤에 한번 내리고 내년에도 쭉쭉쭉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기준금리가 5.5고 우리는 3.5란 말이죠. 내릴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다 해도 여력이 많지 않고 그런데도 지지난달에 수조 원의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채권을 사들여요. 내려갈 거라고 베팅하는 거죠. 내려가면 채권을 먹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벌써 내려갈 걸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지만 금년 상반기 아파트값 서울 지역 구입으로 올라가고 있고 가계 부채도 계속 늘어난 상태이고 이거는 금리 인하의 부정적 요인들 아닙니까? 저는 한국은행뿐만 아니고 정부도 지금 집값 오름세 보고 아이고 살짝 제가 볼 때 삿발 약하게 잡았다가 금융규제 같은 거 좀 풀려고 했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정부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집값이 약간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요. 한국은행은 아시다시피 물가를 잡는 기관이지 경기 부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한국은행은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수와 포수 같은 역할이죠. 그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정말 슈퍼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보면 물가가 잡혔는가. 생필품 특히 먹거리 쪽으로 안 잡혔죠. 통계청 통계는 잡혔다고 하는데 스티키하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이제 물가 표현할 때 끈적끈적하다 내려갈 것처럼 하면서 물가가 안 내려간다는데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이제 폴 벌커의 실수라 그래서 아시잖아요. 유명한 연준 의장이죠. 강성 의장이고 79년도에 카터 행정부 때 들어왔는데
물가가 15%씩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확 올렸다가 금리가 올리니까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금리 좀 낮췄으면 했거든요. 금리 낮춰야 경기가 좋아지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볼커를 압력했고 볼커가 거기에 져서 그때 19%가 됐던 금리를 7%로 확 끌어낮춥니다. 그러자 인플레가 다시 불이 나버렸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카터가 연임에 실패합니다. 물가가 그렇게 어렵고 그래서 볼커가 그때 한번 대인 다음에 금리를 21%인가요? 기준금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이구, 지금 5.5가 높다 그러는데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는 그렇죠. 숫자죠. 그때 예금금리가 30%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1981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까지 21%까지 기준금리 올려서 겨우 인플레를 잡아서 볼커가 정말 뭐 위대한 중앙은행가로 칭송받고 있지만 그때 금리 급격하게 올려서 중소기업들 도산하고 서민들 이자 부담 커지고 이러면서 협박 위험을 많이 받아서 볼커가 권총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연중 중앙은행 총재가. 네. 그 정도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시장 경제에 좋고 모두가 박수를 치지만 그 부작용은 오래가고 매우 아픈 겁니다. 맞아요. 네,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면 당장의 자영업 연체율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좋고 또 중소기업들 힘든 중소기업들 또 PF 몰려 있는 건설사 좋고 그렇죠. 또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대출금리 잔뜩 안고 대출이자 잔뜩 안고 있는 국민들은 좋지만 이게 자칫 금리를 잘못 내렸다가는 인플레가 또 오고요. 네. 그럼 이제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커지죠. 이창용 총재와 관련해서 천천히 서두름이 필요하다. 천천히 서두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죠. 네, 뭐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대세는 이미 유럽, 캐나다 이런 데서는 금리를 내렸잖아요. 스위스가 먼저 내렸던가요? 스웨덴이 먼저 내렸던가요? 그죠? 그리고 캐나다 내렸고요. 이제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내렸고 엊그저께는 안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가르도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 9월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그 활짝이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럽 국가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경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가 제대로 잡힌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내리고 있고 이거 웩더 독이라 그래서 주변에서 막 내리니까 미국도 내려라. 미국이 이제 머리인데 자꾸 꼬리가 흔들려서 머리가 움직이는 웩더 독. 미국도 결국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게다가 11월 5일 날 대선이잖아요. 미국은 대선 전에 주가가 항상 오릅니다. 열에 8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가면 미국 사람들은 노후 연금이 주식에 많이 가 있잖아요. 맞아요. 주가 내려가면 연금이 확 줄어듭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주가 내려가는 걸.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네. 대선 전에 9월쯤 금리를 내린다 지금 거의 98%라고 했는데 11월 5일 날 대선하는데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몇 년 만에 금리가 지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 집권 기간에 경기가 좋아지면 안 되니까 9월에 금리 내리지 마라. 특히 대선 전에 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9월에 내리지 마라.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치인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바이럴 언급 말도 하면 조심스러운데 트럼프 후보자는 뭐 그런 게 아시다시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리지 마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게요. 깔끔하죠. 네, 뭐 기존의 문법을 모두 해체하는 사람이라 대신 내가 파월 연준 의장은 내가 임기 지켜줄게 이랬는데 이게 협박인지 뭐 약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월 의장 전에 제닛 앨런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전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잘렸습니다. 그 사람 지금 재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제닛 앨런은 더 어떤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금리 내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네.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플레이션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경기를 살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내리지 마라 그러고 내가 집권하면 바로 내린다. 내릴 겁니다. 네. 그다음에 돈 푸는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세금 낮추는 거죠. 법인세가 그 전에 집권했을 때 35에서
21로 내렸습니다. 예. 급격하게 내렸고 예. 이것도 15%까지 내릴지 모릅니다. 음. 지금 그 캠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때 39에서 21로 내렸어 이랬어요. 35에서 21로 내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언론은 트럼프는 무슨 그러니까 그 법일 세율도 정확히 모른다. 그렇지만 불도저 같이 나 내릴 거야 하는데 예. 진짜 내리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중국의 보복관세 60%까지 때린다 그러고요. 그죠? 보복관세 때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죠. 1,000원에 수입하던 칫솔 1,600원에 수입하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아주 뭐 시장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채가 원래 장기 채권이 더 비싸야 되는데 네. 단기 채권이 요새는 더 비싸다고요? 1년 넘었죠. 네. 그러니까 장기채는 우리가 돈 오래 채권이라는 게 돈 빌려간 증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채권 오래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줘야죠. 우리가 예금할 때도 저 기간이 길면 더 이자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거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트럼프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냐. 다시 또 올라갈 거다. 네, 그럼 단기채 가격이 오르고 단기채 가격이 오른단 말은 단기채 금리는 떨어진단 말이고. 네. 트럼프는 국채를 잔뜩 발행해서 또 시장에 돈을 풀 거니까 국채 잔뜩 발행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아니 국채 값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 올라가거든요. 장기채 값은 예, 뭐 예. 복잡하지만 예. 결국 그래서 지금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쉽게 말해서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공개적으로 9월에 금리 내리지 마라고 했지만 네. 내리겠죠. 미국은 지금 뭐 내릴 가능성이 98%라고 그러니까요.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네.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런 네, 거는. 네. 그런데 문제 이제 우리 시장이잖아요. 물 건너 네, 태평양 네. 건너가 아니고 우리도 네. 이제 10월쯤 한번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건 피봇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내리다가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돈의 그 부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금리의 피봇이 오면. 자, 금리 피봇이 이제 몇 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올 가을에 오는데 네, 네.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방향은 내려가는 쪽인데 네. 문제는 속도인 거고 네. 한국이 그 속도와 폭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느냐. 네. 그런 걸 지켜봐야죠. 시장은 모두 금리가 내리길 바라지만 네. 그게 절대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두 금리 내리면 올라간다 하고 있잖아요. 자산시장. 그러니까 천천히 서두르자고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원장 전 KBS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잠깐 듣고요. 1시에 옵니다.